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5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협착장치로 옳은 것은 협착장치는 고정, 이동, 유동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가스 유속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유속을 크게 할 수 있고 고체와 기체의 접촉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스와 합착제를 향유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어진 조건에 따른 조건 변동이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의 유속을 크게 해야 되고 고체와 기체의 접촉, 여기서 고체라는 것은 합착제입니다. 기체라는 것은 오염가스가 되는 거죠. 고체와 기체의 접촉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처리가 잘 된다는 조건이죠.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유동층 합착장치죠. 유동층이라는 것은 이동층과 고정층의 장점을 우리가 복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답은 유동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45도 곡강의 반경비가 2.0일 때 압력 손실 계수는 0.27이다. 속도압이 26mmHg일 때 곡간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면 압력 손실 계수가 0.27 그리고 속도압이 26mmH2로 주어졌어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지금 얼마가 나왔느냐면 7.02mmH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곡간이 몇 도를 나타내느냐면 45도를 나타내요. 우리가 보통 얼마를 기준하죠? 90도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45도 곡간의 반경기가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45도를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반경비를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90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셔야 돼요. 90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기 2.0, 다시 말해서 반경비를 나눠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값은 3.51mmH2라는 거. 자, 잘 기억하세요. 90도로 우리가 곡간의 비가 90도로 나타내면 반경비가 1이에요. 그래서 압력 손실 계수의 속도압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45도가 나오게 되면 반경비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한 다음에 반경비를 반드시 나눠줘서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심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후드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포지평 후드는 다른 후드보다 작업자의 방해가 적고 적용이 유리하다. 포지평 후드는 방해가 적고 적용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포이식 후드의 예로는 완전 포이식이 글러브 상자와 부분 포이식이 실험실 후드, 페인트 분무 도장 후드가 있다. 후드는 동작 원리에 따라서 포이식과 외부식으로, 포이식은 다시 레시버식 또는 레시버식 또는 수형, 포지평 후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답은 포이식 후드는 적은 제어 풍량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유입 공기량이 적어서 충분한 후드 개구면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답부터 찾아보면 답은 후드는 동작 원리에 따라서 포이식과 외부식 그리고 레시버식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동작 원리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후드의 종류에 보면 포이식이라는 게 있고 외부식이라는 게 있고 레시버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포이식은 포이형, 장갑 부착 상자형, 건축 부스형, 드래프트 챔버형이 해당하고 반면에 외부식은 슬로트형, 루버형, 그리더형, 자립형 반면에 레시버형은 캐노피형, 포이형, 자립형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 번씩 시험에서 가끔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기의 유속과 점도가 각각 1.5m/s, 0.0187, CP가 cm포이저죠. 레이놀드 수를 계산한 결과가 1950이었다. 이때 덕트 내를 이동하는 공기의 밀도는 얼마인가? 덕트의 직경은 75m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레이놀드 수를 계산했을 때 점성도가 주어졌을 때 레이놀드 수는 점성계수 분의 dV로, d는 직경, V는 속도, 로는 밀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이 뭐냐 하면 관성력, 이 값이 점성력이 되는 거죠. 자, 대입을 해보면 레이놀드 수가 지금 1950입니다. 그리고 D라는 직경이 75mm,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미리가 미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라는 값이 1.5m/s입니다. 밀도는 미지수.
그리고 점성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센티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세크로 고쳐요. 그래서 지금 팁 3번에 보시게 되면 센티포이즈를 포이즈로 고쳤을 때 10의 마이너스 2성, 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세크로 고쳤을 때 10의 마이너스 1성이에요. 그러면은 센티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세크로 고쳤을 때는 얼마를 곱해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성도에서 10의 마이너스 3성이 들어가는 것은 센티포이즈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세크로 고쳤을 때의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밀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0.32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성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팁을 보고 단위를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전기집신 장치의 각종 장애 현상에 따른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먼지 비저항이 낮아서 재비산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버퍼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비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0의 4성 5c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는 10의 4성에서 10의 11성 5cm.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10의 11성 5cm 이상이 됩니다. 나번에 배출가스의 점성이 커서 역전리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집진극의 타격을 강하게 하여 빈도수를 늘린다. 그래서 타격을 강하게 하거나 빈도수를 늘린다는 것은 먼지를 집진판에서 떨어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답은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서는 스파크 횟수를 줄이면 하는데요. 스파크 횟수를 오히려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서는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도 마찬가지 늘려야 되겠죠. 자, 이 내용도 전기 집진기 이론편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일반적인 활성탄 흡착탑에서 화재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접촉 시간은 30초 이상, 선속도는 0.1m/s 이하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접촉 시간은 2초 이하, 선속도는 0.2에서 0.4m/s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팁에서 선속도가 0.2m/s 미만이 되면 유속이 낮아져서 축열이 생겨요. 열이 축적이 됩니다. 열이 축적이 된다는 소리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번 축열에 의한 발열을 피할 수 있도록 형상이 균일한 조립상 활성탄을 사용한다. 답은 사용력이 있으면 축열이 일어나므로 활성탄층의 구조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하는 편이 좋다. 답은 운전 초기에는 합착열이 발생하여 15에서 30분 후에는 점차 낮아지므로 물을 충분히 뿌려주어서 30분 정도의 공기를 공회전시킨 다음에 정상 가동한다. 다시 말해서 축열이 생기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있어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7번에 보시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의 투영 면적을 관찰하고 그 투영 면적으로부터 먼지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 중 입자의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로 표시하는 직경은 뭐죠? 페렛 직경이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활성탄으로 흡착 시에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가번에 알코올유, 나번에 아세트산, 나번에 담배 연기, 라번에 일산화질소. 자, 우리가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나요?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우리가 환원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N2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합착을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산화질소는 환원법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의 제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질소산화물의 제거법입니다. 비선택적인 촉매 환원법에서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O2까지 소비된다. 나번에 선택적 촉매 환원법의 최적 온도 범위는 700에서 850도씨 정도. 자, 보통 50% 정도의 NOx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온도가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쓰잖아요. 촉매를 쓰는 이유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300에서 400도씨 정도로 낮아져요. 더 넓은 범위로 보면 보통 촉매 환원법이나 촉매 산화법은 250에서 450도씨 범위에 들어가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질소 산화물을 50% 정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80% 정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 이산화 타이타늄 그리고 V2O5 오산화 바나듐입니다. 그리고 혼합해서 제조한 촉매에 NH3, H2, CO, H2S 등의 환원성 가스를 작용시켜 NOx를 N2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이번에 배출가스 중에 NOx 제거는 연소 조절에 의한 제어법보다 더 높은 NOx 제거 효율이 요구되는 경우나 연소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하여튼 여러분들이 촉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연소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반지름이 250mm, 유효 높이가 15m인 원통형의 백필터를 사용하여 농도가 6g/m의 삼성인 배출가스를 20m의 삼성/s로 처리하고자 한다. 겉보기 여과 속도를 1.2cm/s로 했을 때 필요한 백필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개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필터가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경이 지금 얼마냐 하면 반지름이 250mm니까 직경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유효 높이가 15m예요. 한 개에 해당하는. 그러면 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파이 d l l이 h가 들어가도 됩니다. 한 개에 해당하는 면적. 그러면 우리가 n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파이 d l n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n개에 해당하는 면적.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를 곱하면 q하고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높이라는 것은 길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을 기억했을 때도 개수 n을 계산하니까 n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죠. q 나누기 파이 d l vf. 여기서 조심할 것은 q의 시간 단위와 여기서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소수점 처리를 했을 때 개수는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q라는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자, q라는 값이 지금 20m의 삼성/s입니다. 파이 계산기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세요. 직경은 여러분들 반경 곱하기 2니까 0.25m 곱하기 2가 이 값이 직경이 되는 거죠. 자, 길이는 높이가 되니까 15m. 그리고 속도는 1.2cm/s니까 0.012m/s예요. 따라서 계산하니까 70.7355가 나왔죠. 따라서 첫 번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하니까 몇 개? 7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고성능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중에서 스프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스프레스를 기억을 하려고 하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온용은 펌시료분을 써 검출 기록하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용리액조, 펌프, 시료 주입 장치, 분리관, 스프레서, 검출기, 기록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스프레스라는 것은 분리관 뒤쪽에 일자로 설치되는 직렬로 설치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내용 반드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장치의 구성상 스프레스 앞에 분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스 앞에 분리관, 분리관 뒤에 스프레스. 자, 그 다음 4번 용리액에 사용되는 전해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4번에 관형 스프레스에 사용되는 충전물은 스티롤계 강산액 및 강염기형 수지이다. 4번에 목적 성분의 전기 전도도를 낮추어 이온 성분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온 성분과 전기 전도도만을 고감도로 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 전도도를 일단 낮춥니다. 그런 다음에 목적 이온 성분과 전기 전도도만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 성분이니까
라번이 설명이 틀렸어요. 이온 성분만을 고감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온 성분과 전기 전도도만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굴뚝 배출가스 중에 먼지 농도를 반자동식 시료 채취기에 의해서 분석하는 경우에 채취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흡입 노즐의 꼭지점은 80도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하고 주의 장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흡입 노즐의 꼭지점은 몇 도 이하? 30도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하고 내외면은 어떻게? 매끄럽게 우리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흡입 노즐의 안과 밖의 가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흡입 노즐의 안지름은 3mm 이상, 그리고 직경은 정확히 측정해서 0.1mm 단위까지 구해야 됩니다. 답은 흡입과는 수분 농축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료 가스의 온도를 1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4도씨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를 갖춘 보로실리케이트, 스테인리스강 재질 또는 석영 유리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토관은 피토관 계수가 정해진 L형, 그리고 피토관 또는 S형 피토관으로서 배출가스 유속의 계속적인 측정을 위해서 흡입관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흡입관에 부착해서 사용한다는 거. 자, 따라서 가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건조 배출 가스의 유량을 계산했을 때 필요한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굴뚝의 단면은 원행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가스의 유량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량 Q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속도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단면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온도 보정하죠. 배출가스 온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정압, 그리고 수분량 보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지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농도를 계산하는 식을 연상을 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수분량 들어가고 동압은 안 들어갑니다. 정압은 들어가는데 동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 항상 여러분들이 온도, 압력을 보정한다고 하면 온도는 배출가스 온도, 그리고 압력은 대기압, 그리고 정압. 정압 실제로 보면 게이지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정압이 우리가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압이 안 들어가고 정압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64번에 보면 대교용 공정시험상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번, 선 프로파일은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강도를 나타내는 곡선, 공명선은 목적하는 스펙트럼에 가까운 파장을 갖는 다른 스펙트럼선, 그리고 예혼합번호라는 것, 예복합번호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나 조연성 가스 및 시료를 분무실에서 혼합시켜 불꽃 중에 넣어주는 방식의 번호. 여기서 가연성 가스라는 것은 탈 수 있는 가스, 연료가 되는 거죠. 조연성 가스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조연성 가스가 됩니다. 그리고 분무실은 분무기와 함께 분무된 시료 용액의 밀입자를 더욱 미세하게 해주는 한편 큰 입자와 분리시키는 작용을 갖는 장치. 그래서 큰 입자와 분리시키는 작용을 갖는 장치가 분무실이에요. 그럼 틀린 거는 공명선이죠. 자, 공명선에 보면 자, 이 내용 자체가 다 틀렸어요. 자, 원자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먼저 상태로 돌아갔을 때 방사하는 스펙트럼선을 우리가 공명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내에서 산소 측정 방법 중에 덤벨형 자기력 분석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측정선의 시료 유통실로서 자극 사이에 배치하고 덤벨 및 불균형 자개 발생 자극편을 내장한 것이어야 한다. 답의 편의 검출부는 덤벨의 편의를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광음부와 덤벨붕에 달린 거울에 반사하는 빛을 받는 수광기로 된다. 답안의 피드백 코일은 편의량을 없애기 위해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백금선이 이용된다.
랍은 덤벨은 자기 화율이 큰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중공의 구체를 막대 끝에 부착한 것으로 수소 또는 헬륨을 봉입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랍은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왜 잘못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랍을 보면 덤벨은 석영 등의 산소에 비해서 자화율이 매우 작은 재료를 봉의 양끝에 붙인 것을 우리가 덤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랍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6번에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성면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하는 개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갈루안에 알맞은 것은, 자, 성면 농도를 측정했을 때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하면 위상차 현미경법을 사용해요. 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료의 채취 측정 시간이에요. 주간 시간대를 기준하는데 주간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오후 7시까지를 뜻합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자, 그런 다음에 기억으로 1시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시료 채취 조작 시에 유량계의 부자를 니은이 되게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10리터 per minute를 1시간 측정을 하죠. 그리고 유량계의 부자도 마찬가지 10리터 per minute로 조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얼마죠? 10리터 per minute가 되니까 정답은 랍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66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에 보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일반 화학 분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시약의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암모니아수는 농도가 32.0에서 38.0, NH3로서 비중은 1.38. 나발의 플로리나 수소는 농도가 46.0에서 68.0, 비중은 1.14. 다번에 브로민화 수소는 농도가 47.0에서 49.0, 비중은 1.48. 라번의 과염소사는 농도가 60.0에서 62.0, 비중은 1.54.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은 뭐가 될까요? 가번의 암모니아수죠. 암모니아수의 농도는 28.0에서 30.0, NH3로서 비중은 0.9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비중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암모니아는 실제로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0.9의 비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의 설명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굴뚝 배출가스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동압의 측정 시에 확대율이 10배인 경사 마노미터를 사용하여 액주가 55ml를 얻었다. 동압은 몇 ml H2인가? 경사 마노미터에서 비중은 0.85의 톨루엔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동압을 계산하는 조건에서 액주 거리와 톨루엔과 확대율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동압은 액주 거리 곱하기 톨루엔의 비중 곱하기 확대율 분의 1을 곱하거든요. 자, 그럼 액주 거리가 여기서 얼마냐면 55ml. 자, 그리고 톨루엔의 비중이 0.85, 확대율이 있어요. 그러면 55ml 곱하기 0.85 곱하기 10분의 1을 곱하면 되죠. 확대율은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읽었으니까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원래 값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확대율을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4.68mH2O라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피토관에서 유속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든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69번 굴뚝 배출 가스량이 125 S/m의 삼성파워, HCl의 농도가 200 ppm, 5000리터의 물에 2시간 흡수시켰다. 이때 수용액의 pOH는 단 흡수율은 60%. 방지 기술에 관계되는 계산하는 문제네, 그죠? 자, HCl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량 곱하기 농도. 자, 농도의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3성 고정. 그리고 효율 곱하기 제거 시간. 1몰에 해당하는 최적의 값은 22.4리터 고정. 그리고 순환수죠. 그러면 지금 가스량이 125 S/m의 삼성파워입니다. 그리고 농도가 200 ppm. ppm이라는 것은 밀리리터 per S/m의 삼성이죠. 따라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3성을 곱했어요.
그리고 흡수율이 제거율이죠. 60%는 0.6. 그리고 제거 시간이 몇 시간? 2시간. 자, 2시간.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최저값 고정. 그리고 나누기 순환수. 자, 지금 순환수는 얼마죠? 5000리터예요. 그래서 5000리터의 순환수니까 이 값이 순환수. 자, 그래서 5000리터를 나눴어요. 그러면 HCl의 농도가 얼마죠? 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per 리터예요. 그럼 여기서 HCl이라는 것은 자,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전리가 되죠. 그래서 HCl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우리가 정수비로 보면 1대 1대 1이 되는 거죠. 그 말은 HCl의 몰 농도는 H 플러스나 Cl 마이너스의 몰 농도와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산된 몰 농도 자체가 이 값이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H 플러스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pH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면 3.5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pH가 나왔으니까 pOH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pOH는 pH와 pOH 합이 14예요. 그래서 14에서 우리가 계산된 pH를 빼주면 pOH라는 10.4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HF로 주어지든지 HCl로 많이 주어지는데 화합물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pH를 계산을 해서 pOH까지 전환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교육 공정시험 기준상 화학 분석의 일반 사항에 대한 규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약이라는 것은 10% 이내죠. 다음에 냉수는 15도씨 이하,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열수는 100도씨 맞습니다. 자, 방울수라고 하면 몇 도씨에서 20도씨에서 몇 방울?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1ml가 되는 것. 그 다음 밀봉용기의 미생물의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교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분석시료의 측정 조건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분석선의 선택 시에 감도가 높은 스펙트럼선을 분석선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감도가 높은 스펙트럼선. 그리고 양호한 SMB를 얻기 위해서 분광기에 설립폭은 목적으로 하는 분석선을 분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넓게 한다. 불꽃 중에서 시료의 원자 밀도 분포와 원소 불꽃의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불꽃의 최적 위치에서의 빛이 투과하도록 버너의 위치를 조절한다. 답은 일반적으로 광원 램프의 전류값이 낮으면 램프의 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수명이 감소하므로 광원 램프는 장치의 성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높은 전류값에서 동작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이 틀린 내용이라 보니까 보시면 자, 광원 램프의 전류값이 높으면 램프의 감도가 어때요? 떨어지는 등 수명이 감소하므로 광원 램프는 장치의 성능이 허락하는 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상태에서 낮은 전류값에서 동작시키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2번에 보시게 되면 굴뚝 내의 온도가 133도씨, 정압이 15mHg, 대기압이 745mHg,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굴뚝 내에서 배출가스의 밀도는 표준 상태에서의 밀도가 1.3k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1.3kg/m의 삼성을 kg/m의 삼성이라는 현재로 고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로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1.3kg/s의 삼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온도를 보정했을 때는 절대 온도. 따라서 여기서 표준과 현세를 먼저 지칭을 해 놓으세요. 표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표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현재 온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133도. 이렇게.
자, 그리고 온도하고 압력은 반비례입니다. 그럼 기준치 760이 아래쪽에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의 압력이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표준 상태의 온도가 위에 가고 표준 상태의 온도가 위에 있으니까 압력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온도하고 압력은 반비례니까. 자, 그런 다음에 압력은 대기압이 지금 얼마냐면 대기압이 745, 그리고 정압이 15mHg, 단위가 동일한 HG를 쓰니까 여기까지 보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적이 표준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문제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0.87kg/m에 삼성이 되죠. 표준 상태를 현재 상태로 고치는 문제죠.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용량 공기실효 채취기를 이용해서 배출가스 중에 비산먼지의 농도를 계산하려고 한다.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이 되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의 50% 이상일 때 풍속에 대한 보증계수예요. 자, 지금 조건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조건이죠. 바람이 너무 약할 때 0.5m/s 미만, 바람이 너무 강할 때 10m/s 이상이 전 채취 시료의 50% 이상이 됐을 때 보정계수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자, 그때의 보정계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상이니까 1.5가 정답이에요. 만약에 미만이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팁에 있는 것처럼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와 풍량에 대한 보정계수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 채취 시간의 50% 미만일 때는 1.0, 50% 이상일 때는 1.2, 그리고 풍량은 90도 이상은 1.5, 45도에서 90도는 1.2, 45도 미만은 1.0. 요즘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정계수에 관계되는 내용이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리고 농도를 계산했을 때, 비산먼지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도 보정계수가 주어지지 않고 보정계수의 단서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